저희가 올해 이제 다이서점이 강서구청이랑 컨소시엄을 맺어서 N개 서울이라는 이제 서울문제단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네 분의 예술가 분들을 모시고 이제 예술 토론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2021년에 타 지역 예술인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고요. 주제 토론은 코로나19는 본인 및 단체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주변 예술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역 또는 공간은 본인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저는 올해 N개서울 이제 강서구 PM을 담당하고 있는 다시어전 김경현이고요. 이제 옆에 계신 분들 한 분씩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전태일 힙합음악제 기획하셨고 이제 래퍼인 이제 아날로그 소녀님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출판사 초프레스 대표님이 이제 김태웅님이시고요. 옆에는 덕계몬 라이브 기획자이시고 망원동에 있는 망원동 맞죠? 네, 맞습니다. 망원동에 있는 이제 서점 제로 헌드레드 운영자이신 김하림님이고요. 옆에는 이제 복합문화공간이자 이제 예술가들의 스튜디오인 서울 컬렉터 운영하고 계신 조님이시고요. 이제 한 분씩 그 운영하고 계신 공간이나 단체, 본인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옆에서 전태일 힙합음악제 총기획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 저는 본업은 랩하는 사람입니다. 힙합 아티스트고 계속 음악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대학교 강의 나가고 아이돌 연습생들 가르치고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 와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뭔가 바뀌었다, 이전의 생활에서 어떻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제가 크게 체감이 되는 부분이 아까 잠깐 말했던 전태일 힙합음악제가 올해 2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왔어요. 네. 아시죠? 네. 저는 쇼프레스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웅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2015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 출판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바라는 문화, 살고 싶은 방식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처음 시작은 출판사를 다니는 친구를 중심으로 회사에서 만드는 책과 조금 다른 느낌의 책을 만들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그런 활동을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2018년부터는 좀 더 이제 직업으로서 출판을 바라보게 됐고, 고트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지금 한 3년간 한 25권 정도의 책을 이제 작업을 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사무실을 옮기면서 스파인이라는 공간을 얻었는데, 그때가 이제 마침 코로나여가지고 아마 오늘 이야기할 때는 그 작업실을 얻었을 때 저희 생각이나 그리고 이제 그거 활동하면서 겪었던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망원동에서 서점 겸 워크숍룸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로 헌드레드라는 공간의 운영자이고요. 공간에서 덕계모 뮤직 페스티벌, 덕계모 라이브라는 아주 초소형 라이브 공연을 기획한 그런 사람입니다. 네, 김아린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 공간, 제가 원래 운영하던 서점 제로 헌드레드는 공간 비생산이라는 작업 공간 안에 입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워크숍 활동도 같이 기획하고, 이제 창작자들이 직접 유통하는 독립출판물도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공간 비생산과 이제 분리해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코로나 시국에 그 프로그램들을 조금 진행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작은 공간에서의 공연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어서 그런 얘기를 조금 같이 나눠볼 수 있을까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 연남동에서 복합문화공간 서울콜렉터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서울콜렉터는 이제 지난 2010년부터 이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물을 수집하는 콜렉티브 그룹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동명의 복합문화 공간을 마포구 연남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그룹은 저와 유아경 씨 이렇게 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그 관념적으로 좀 전에 소개드린 시간과 공간과 물건을 수집한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주로 저희 콜렉티브 그룹이 하고 있는 일은 이제 1900년대 이후 근대기 물건부터 현재에 이르는 생활용품을 수집하고 이를 이제 현대에서 다시금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 스토어의 역할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시간이 담긴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이라고는 하지만 그 스토어와 카페에 중심을 두고 있는 공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업자이기 때문에 이제 타 시각예술 분야의 작가분들과 아니면은 다른 장르에 있는 예술가들과 협업을 해서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예술에 대한 토론이나 전시, 토론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외부 활동을 하는 이유로서 이제 작업자나 기획자나 이론가들이 이제 카페에 방문하는 손님들과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상의 영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활동하시는 팀, 단체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올해는 어떤 작업을 진행하셨는지 저요? 네,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올해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니까 그래서 계속 비대면 수업을 하다가 이번 2학기부터는 이번에 방학을 했지만 이번부터는 다시 대면 수업으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 과 어쨌든 제가 나가는 과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실기과이다 보니까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수업 자체가 한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대학교 자율에 맡겨져서 그래서 이제 대면 수업으로 와서 대면 수업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분야 제가 트레이닝 센터 아이돌 연습생이라던가 그런 친구들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조금 더 방역에 신경 쓰지만 계속 대면 수업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태일 힙합 음악제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힙합 음악제가 이번이 2회째인데 1회가 이제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그 올해가 2회고 재작년에 1회를 했었어요. 재작년 1회를 했었는데 그래서 1회 때는 그때는 재작년이니까 코로나가 거의 없으니까 말은 있었어요. 네, 재작년 한 11월 이때 공연을 광화문 광장에서 크게 했었고 그래서 예선부터 하면은 코로나라는 게 있다 이런 식이어서 그때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크게 광장에서 크게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코로나보다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코로나가 문제였기보다 그때 코로나 광장이 태극기 부대가 이제 저희를 많이 힘들게 해서 그래서 엉망진창이 될 뻔했지만 다행히 잘 끝났고 근데 이제 2년 뒤에 그 행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이제 코로나니까 광장을 다 폐쇄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랑 제가 총 기획자고 저 말고 또 MC 메타 형님이라고 그분이랑 저랑 같이 두 명이서 같이 총괄 기획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광화문 광장에서 어차피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라 다른 야외에서는 공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마침 이제 TBS 교통방송이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잠깐 또 한번 그러니까 문의 아닌 문의를 좀 한번 기획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한번 TBS가 채널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연계해서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또 흔쾌히 괜찮다. 그래서 이제 TBS 방송국에서 하는 걸로 편집도 다 하고 이제 본 방송을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본선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는 못 하니까 방송으로 영상으로 내보내자. 그리고 유튜브에 전편을 올리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 게 올해 저한테는 가장 큰 일이었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었기도 하고 지금 이 토론의 주제에 맞춰보자면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제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이 전태일 힙합음악 제2회가 야외에서 할 수 없었고 그에 따른 무슨 뭐 예심의 어떤 절차도 좀 많이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태일 힙합 음악제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1회는 이제 재작년에 했던 게 이제 전태일 49주기였어요. 원래 50주기에 좀 크게 하려고 했는데 49주기에 그냥 전회에 했었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소주제가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소선 전태일 열사님의 어머니죠. 이소선님의 10주기를 조금 더 소주제 테마로 삼아서 그래서 이제 좀 해서 조금 더 전태일 노동 이런 거 플러스 뭐 여성 같이 좀 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좀 더 넓은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래퍼들이나 음악인들을 조금 더 많이 찾아보자, 발굴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태일 기념관은 사실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 전태일 기념관이 종로 2가쯤에 있어요. 종로 2가에 청계천 바로 앞에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이 되게 사실 월요일 빼놓고는 다 열어서 그냥 아무나 가서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놀러 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심을 이제 온라인으로 받고 그 1차 예심은 온라인으로 받고 2차 예심 같은 경우에는 그 전태일 기념관 안에 작은 홀이 있어요. 이 공간에 한 5배, 한 6배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무대도 조금 있으니까 그 공간에서 약간 최소한의 인원들, 그러니까 저랑 레터 형님이랑 거기 기념관 측에 이제 심사 보시는 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음악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을 좀 심사를 보고 기념관 측에서는 음악적인 부분 외에 가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과연 이게 지금 전태일 힙합 음악제라던가 아니면 이소선님의 10주기의 어떤 주제에 부합하는가 이런 것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서 같이 2차 예심, 실현 심사라고 저희는 칭하는데 실현 심사를 받고 그리고 본선을 이제 TBS 본 건물이죠. 그게 저기 DMC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부터 가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사실 저희도 이번에 좀 고민을 한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인데 그리고 코로나 플러스 이제 예심을 받아서 어쨌든 좋은 음악인들,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좋은 래퍼들이죠. 좀 래퍼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뭐 당연히 좋은데 그럴 수 있는 가장 그걸 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가 어쩔 수 없이 지원자 머릿수, 명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쇼미랑 겹쳤어요. 그러니까 예심을 쇼미더머니랑 예심이 겹쳐서 사실 성격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그 사실 현재 힙합 씬에는 뭐 쇼미가 가장 큰 창구고 거기밖에 없다고 봐도 되는 거니까 거기에 거의 모든 어린 친구들 현재 데뷔하기 전 많은 래퍼들은 거기 하나만 보고 지금 전부 다 가는 거니까 저희 쪽에 과연 지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까? 걱정을 했는데 사실 1회 때보다는 조금 줄긴 했어요. 근데 1회 때가 워낙 많아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600명
이렇게 있었어서 2회 때 좀 줄었는데 그렇게 뭐 큰 차이, 뭐 이렇게 뭐 많은 차이는 없어서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총 실현 심사에는 그러니까 총 지원자에서 실현 심사에는 한 30명, 28명 정도 뽑아서 올려서 이제 저희끼리 심사 보고 마지막 최종 본선에는 12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2팀이 이제 일종의 그 무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 생활이 어떻게 했는지 또 TBS식에서 다 가서 또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TBS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나름의 방송쟁이들이니까 그런 일종의 드라마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저희 생각에는 뭐 좀 다를 수 있지만 당연히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찍어서 이제 본선 녹화를 했고, 그 녹화를 방송으로 내보냈고, 그 방송으로 내보낸 거 말고 지금도 유튜브에 TBS 채널이 있으니까 그 채널에 가서 정태 힙합 치면 본편을 그러니까 2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큰 의미였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제가 코로나에서 정태 힙합 음악제가 변화가 가장 큰 의미였고, 조금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는 일, 개인적으로 하는 일 쪽에서는 뭐 강의라든가 이런 게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넘어가고, 비대면에서 이번에 다시 대면으로 다시 넘어왔다, 이 차이밖에 없으니까 크게 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뭐 조금이나마 다르겠다는 공연이 좀 줄었으니까 그만큼 조금 뭐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 뭐 기회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건 사실 저는 그냥 이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적응도 하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 위주로 생각하면, 뭐 코로나 아마 다들 생각하겠지만 다들 코로나 이전 시대, 똑같은 이전 시대를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행사, 그리고 지금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사실 저는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비도 하고 있고 제 미래에 어떻게 뭐 할지도 알아서 잘 살고 있겠죠. 네, 그래서 힙합 음악제가 가장 큰 변화였고, 그 힙합 음악제를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래퍼 아날로그 소녀님께서 음악 쪽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한번 순서대로 그냥 진행할까요? 그 이제 김태웅님, 쇼트레스 보트 출판사의 대표님 김태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올해 이제 쇼트레스는 어떻게 작업을 했고, 좀 전에 음악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출판 쪽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런 얘기도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올해는 이제 작년이 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학습돼서 올해는 작년에 세웠던 계획들대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새롭게 저희가 했던 거는 저 말고 다른 멤버인 김미래 씨라고 있는데, 김미래 씨는 이제 대학교 강의를 새로 나가는 경우가 새로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책 작업하던 일들은 이제 꾸준히 작업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소개하는 방법들이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뭐 외국에 한 달씩 이렇게 나가서 뭐 부페어에 참여하거나 또는 그 겸사겸사 이제 가서 뭐 현지의 아티스트나 아니면 제작자들과 교류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게 좀 물리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책들을 소개하는 방법들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소규모 레이블이다 보니까 책을 소개할 때 뭐 저희랑 좀 책에 어울리는 서점들과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팝업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아까 이 방송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서점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고 들었고, 저희도 실제 이제 코로나 때 거래하던 서점들 중에 또 일부는 문을 닫았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나름대로 이제 강구했던 게, 우리는 책을 어차피 꾸준히 낸다면, 그리고 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책이 계속 소비가 되고 사람들한테 닿으려면은
다른 이제 방법들을 찾아야 됐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스파인이라는 공간을 얻었던 게 뭔가 서점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어렵다면 최소한 이제 우리가 제작한 책을 우리 공간에서라도 좀 집중적으로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내는 책들을 다른 서점들과 팝업이 여의치 않거나 아니면 저희 공간에서 소개하는 게 어울릴 때는 그 저희 작업실에서 오픈 스튜디오를 해서 책을 소개하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간 다른 외주들도 있긴 했었는데 이제 패션 브랜드의 10주년 아카이브북을 제작을 이제 기획부터 맡게 되면서 그런 책 작업을 했었고, 다만 이제 그 사진들을 새로 찍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다 보니까 밖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 담고 싶은 그림들 중에 일부 뭐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데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멤버 나름대로는 이제 각자 또 다른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전보다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가지고 작년에 이제 우리가 진짜 이거를 왜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안 해도 되는지 그런 고민들, 결정들을 많이 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올해는 더 전보다 하고 싶은 일들을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로 좀 보내고 있어요. 이제 덕계모 라이브 기획도 하셨고 이제 서점 제로원드레드 운영하고 계셔서 올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코로나 이후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덕계모 라이브도 그렇고 서점 운영하는 방식도 그렇고. 저희 서점에서 원래 그 인디 뮤지션들이 악기랑 자기 홀몸으로 와서 10명에서 20명 사이의 관객들과 가까이 만나는 그런 공연을 계속 기획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다양한 음악가들을 한 자리에서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초소형 페스티벌을 만들자 하고 기획을 이미 다 꾸려놓은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덕계모 페스티벌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기획을 시작했고요. 여름 7월쯤에 잠깐 이 확산세가 이렇게 매우 잦아든 시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장마와 성수기 사이에 좀 비수기에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는 그런 작전으로 7월에 공연을 기획했었던 것이 우연히 맞아 떨어져서 오프라인으로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작년에 호시국에. 근데 그때도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뮤지션 분들이 섭외 수락을 했다가 취소하기도 하고 해서 좀 되게 위축된 분위기에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 공연이 유일하게 했던 오프라인 공연이었다 하는 음악가 분들도 있어서 좀 그 비수기의 덕을 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게 작년과 올해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더 심해졌으니까 이거를 그냥 없었던 일로 해버리기에는 기획이 너무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고 음악가들한테 자리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뭔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라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작은 규모로 비대면 공연을 올해는 2명씩 2회를 진행했어요. 덕계모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4분의 음악가를 모셔서 라이브를 진행했었고 서점 공간에서 10분 정도를 초대해서 대면 공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우연히도 공연 시기가 임박해졌더니 매우 확산세가 심해져서 한 달 정도 남겨두고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대면 공연을 규모 있게 진행하려는 시도도 조금 낯설고 어려움이 있었고 반대로
비대면으로 작은 라이브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올해 진행을 하면서 좀 물음표를 계속 안고 진행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생겨나서 이런 비대면 라이브도 뭔가 호응을 열심히 하면서 관람하는 관객 문화가 생겨서 음악가분들은 굉장히 낯설어하고 긴장하셨는데 오히려 관람하시는 분들이 댓글창을 이렇게 계속 화력 있게 만들어줘서 음악가분들이 좀 감동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서점은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민망하긴 하지만 작년에는 서점은 원래 사람이 많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작년을 지나고 올해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최소한의 것들만 활동을 하게 돼서 그런지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능숙해졌는데 그만큼 서점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확실히 줄어든 그런 거를 체감했고 뭐 이런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다른 대표님들도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독립출판 작가님들도 책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좋고 그런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더 작업에 열의를 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좀 다양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기회 자체가 북페어 같은 걸 열 수 없다 보니까 기회 자체가 많이 줄어서 또 약간 침체의 시기를 건너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옆에 계신 서울 컬렉터 조수민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게 다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지금 쭉 들어오니까 상황이 각 분야마다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예술 분야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얘기를 하기 전에 작년 얘기부터 시작을 하자면 작년에 전시 기획이 서울 컬렉터 공간에서 한 번 있었어요. 불명확한 오브제들이라고 하는 이제 전시였는데 그 전시는 이제 사물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불안이라고 하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불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물을 통해서 형태화하는 전시였는데 이 전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인 퍼블릭 살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분야의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불안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공유하고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불안을 형태화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코로나가 그렇게 작년에 처음에 초기에는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기획을 오프라인 기획으로 잡아뒀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제 이 기획이 전부 온라인이 되면서 비대면으로 이제 그 전시와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불안이 더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것에 굉장히 불안정하게 일단 송출이 됐고 그것을 사물을 직접 대면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에 반해 온라인이라고 하는 카메라의 그 시선에 프레임을 하나 더 씌워가지고 그 사물을 바라보고 그 불안을 형태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전시를 온라인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이제 시선이 이미 개입이 된 거잖아요. 카메라의 관점을 통해 개입이 됨으로써 이런 것들을 전시를 보여주고 그들이 스스로 사물을 보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 전시 기획을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참여 작가의 이제 관점이 씌워진 그 시점 그대로 온라인으로 전시를 하게 되니까 전시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망설여지게 되는 사건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참여했던 다른 작가분들도 온라인 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온라인으로 송출을 한다는 것만이 온라인 전시라고 생각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온라인 전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작가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전시를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그 예술 프로그램 뭐 해가지고 참여하게 해서 온라인 예술 프로그램 쪽으로 훨씬 더 많이 풀어내는 경향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저희 자체 기획은 전부 빼고 대관 협력 기획으로 이제 공간 내에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공간에 계시는 작가분의 오픈 스튜디오를 소규모로 잠깐 그 위드 코로나 시기에 잠깐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개인 작업을 작년 말에 했었는데, 그 2019년도 겨울인가 이제 문화역서울 284 RTO 공간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이제 다른 팀 작업인데 그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대면이 되었던 시기에 전시를 해가지고 전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2020년에 그 전시의 이제 시리즈 연작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전시를 같은 공간 문화역 284를 바라보는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100명의 이제 관객들이 게릴라로 모여가지고 전시를 같이 보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전시를 기획을 했었는데 집회금지법에 걸려가지고 전시를 해야 하는데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가지고 그 100명이 전부 집회금지법의 집회자들로 걸려가지고 이거를 한 서류 작업을 한 4개월 정도 해가지고 전부 시간을 15분 단위로 설정해가지고 100명을 6시간에 쪼개가지고 관람을 하는 그런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예술 작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특히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운영한 단서점도 마찬가지고 일단 대면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아까 김아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점에 원래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던 분들도 되게 밝게 뜸해지셔서 실제로 지금 코로나 이후로 폐업하고 있는 서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고 아까 이제 포럼 시작하기 전에 저희끼리 잠깐 얘기 나눴을 때도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을 계속 진행하시는 아니면 태도?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줌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라이브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라이브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려고 하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서울 컬렉터 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을 어떻게든 강구해내는 거, 그런 게 지금 상황에서 더 오히려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어떤 방법을 찾으신 게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사실 방법이랄까 뭐 대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사실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둘 거 아니니까 평생 하는 거니까 그냥 계속 저는 할 뿐이고,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일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게, 뭐 현대미술 작가, 그러니까 전시잖아요. 그 전시에서 이제 제가 음악 감독을 맡는다든지 그 전시에 필요한 어떠한 뭐 웹이라든지 뭐 소리라든지 뭐 나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최근에는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술 작가들, 현대미술 무슨 뭐 설치 미술을 하든 뭐 그림을 그리든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르지만 그 작가들과 같이 하는 게 사실 제가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공연, 아니면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라이브로 뭐 공연을 영상을 통해서 공연을 한다던가
사실 그래도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 저는 지금 그거 말고 이런 다른 타 분야의 사람들과 같이 협업하는 게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전시가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고 사실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짧은 생각으로 말씀을 생각한 게 있다면 또 전시는 뭐 어떻게든 다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분야 아니면 영상 작업들은 오히려 또 영상 또 다른 이야기지만 업체들은 많이 힘들어하는데 영상은 또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또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또 필요한 부분에 제가 가서 일을 하기도 하는 게 또 재미도 있고 그런 분야가 앞으로는 또 사실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전시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지금까지 해왔던 분야 말고 다른 분야라든가 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랑 콜라보하는 게 코로나19 때문 100% 그 때문이면 건 아니겠지만 그 영향도 있는 거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분야랑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저한테는 그래도 가장 조금 대안 아닌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른 분야와 네. 협업을 통해서 어떤 타겟점을 찾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네. 혹시 출판 쪽은 어떤? 네. 출판 전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늘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저희가 재밌어하는 게 가장 이제 우선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그때 이제 더 생각을 해봤던 게 답을 이제 저희한테서 찾아보려고 저희는 했습니다. 되게 코로나라는 게 그 전에도 매년 어떤 이슈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그 이슈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만 타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게 모두가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제 저희는 더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차피 다 모두가 직면한 문제라면은 그거를 또 푸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각자한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더 진짜 좋아하는 게 뭘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뭘지 근데 그냥 하고 싶은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 어떤 퍼포먼스든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공간을 얻은 것도 저희는 원래도 이제 그냥 출판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작업 방식 자체가 모여서 회의하고 꼭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는 활동을 궁금해하는 많지 않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와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오히려 저희는 코로나 때 더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올 때는 하루에 한 100분 정도 오실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는 20분 밑으로 오실 때도 있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도 주말마다 오픈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봤고 그래서 저희 자체는 더 코로나 이후에 뭔가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생겨나서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협업 같은 경우도 저희도 협업이 좀 저희한테는 약간 새로운 자극이 됐던 게 계속 이렇게 협업들이 왔을 때도 올해 기준들은 그간 우리가 안 해봤던 거 하지만 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협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 한 해 했던 그 패션 브랜드 이제 10주년 아카이브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저희가 보통 책 작업만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아트 디렉팅까지 전부 다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인터뷰나 이런 말할 자리가 있을 때 말 주변이 없다 보니까 피하곤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더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멤버는 가지고 있는 이제 편집이라든지 혹은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 정보를 소규모로 저희 작업실에서 진행을 한다던가, 혹은 뭐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런 나누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장르, 저 같은 경우 원래 영상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서 좀 더 영상에 대해서도 새롭게 좀 더 재밌어 보이는 기획들, 그런 것들을 좀 구상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서점에서 책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뭔가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서점은 작업 공간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실 좀 집중해서 진행하던 것이 있었거든요. 2019년까지는. 2020년에는 거의 프로그램을 아예 진행하지 못했었고, 큰 규모의 사업에서 제안을 받아서 한두 가지 정도 이제 대면이 가능했던 시기에 짧게 진행한 거를 제외하면 거의 진행을 아예 못하고 멈추어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그 작년에 도서관이나 이런 관공서 같은 곳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있고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비대면 수업을 준비해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비대면 수업을 몇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제가 기획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보니까 이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서관에 가서 하게 됐었는데 너무 모든 게 낯설기도 하고, 사실 대면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했는데 비대면으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너무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누군가가 준비해준 자리에 가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험치가 좀 생겨서 올해 2021년을 준비하면서는 서점에서도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서점 공간 안에서 비대면으로라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두세 가지 정도 준비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독서 모임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좀 해봤었는데 결국엔 작은 곳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날 여지를 가지고 연결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대면 모임을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그거 비대면 모임을 용기 내서 조금씩 연습해가면서 진행해보는 것이 이제 달라진 점, 이 시기를 좀 헤쳐나가기 위해서 터득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도 그냥은 비대면으로 못했을 것 같은데 뭔가 소소하게 비대면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줌이라든지 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습해보는 시간들이 좀 쌓여서 진행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위드 코로나가 막 진행되고 있을 시기에 기획됐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강사분이 비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이유로. 그래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시작했는데 다시 확산세가 심해져서 뭔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거 없이 좀 편안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건너면서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되게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터득한 어떤 기술이나 시스템들이 이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 너무 불편하고 어색하니까 빨리 대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 방식에 잘 적응해서
내가 나중에 뭔가 편안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가지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내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사실 그 장애인 분들이나 그 노인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사실 이런 온라인 기계 다루기 좀 어려워서 이런 걸 좀 더 타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영화 대사 중에 좋아하는 대사인데 그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이런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1시간 동안은 이제 저희가 주제 토론을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2021년 코로나19는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19는 본인 및 단체의 어떤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주변 예술인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은 엔게의 서울이라는 서울문제재단 프로그램 중에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 엔게의 서울이라는 사업은 이제 지역 문화를 탐구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또는 공간이 이제 본인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코로나19가 본인 및 단체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아날로그 소녀님의 이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좀 참 그렇지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획하는 일들은 당연히 이제 뭐 거의 공연 예술 쪽이고 특히 당연히 공연 쪽이죠. 당연히 공연 쪽이니까 공연이 많이 없어진 거는 첫 번째로 가장 바로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공연이 야외 공연 플러스 실내 공연도 거의 안 되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뭐 비대면 공연이라는 솔직히 뭐 이상한 뭐 단어를 써서 그런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초반에는 이제 저희 이제 래퍼들 사이에서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V라던가 뭐 라던가 그런 쪽에서는 당연히 레이블 단위로 이제 공연 셋을 짜서 어떤 공간을 빌려서 진짜 뭐 괜찮게 해서 라이브로 공연을 이렇게 관람할 수 있게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훨씬 접근성이 훨씬 좋잖아요. 그럼 집에서 그냥 틀면 되는데 사람이 안 와요. 중요한 건 접근성이 크면 클수록 안 본다는 거죠. 너무 쉬우니까 다음에도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공연만큼의 효과를 그렇게 많이 내지 못한 게 매우 큰 사실이고 그리고 그런 공연이 몇 번 있고 그렇게 큰 뭐 반향이 없다 보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솔직히 라이브 공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힙합씬에서 얼마나 있나? 그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당연히 가장 큰 쇼미가 가장 큰 판을 먹고 있고 거기서 있는 사람들 빼고는 뭐 사실 뭐 알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뭐 힙합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래퍼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관심 있는 래퍼만 알면 되니까 그 쇼미에 나온 사람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쇼미에 나온 사람도 어떠한 공연을 한다고 해도 쇼미만큼의 효과를 당연히 낼 수가 없는 거죠. 방송국의 효과를 낼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고 뭐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 남은 건 쇼미와 아니면 뭐 일종의 무슨 빙거 프리스타일 이런 킬링 벌스들 이런 것들만 남고 이제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그리고 유명한 래퍼들이 라이브로 일종의 단독 공연을 한다고 해도 보지 않을 거예요. 지금 뭐 레이블 단위로 유명한 래퍼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것도 그렇게 사실 큰 반향이 없었는데 혼자 와서 그냥 내가 하겠다 과연 있을까요? 제가 주변에 뭐 개인적으로 친한 무슨 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독 공연을 열고 있지만 비대면 공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실 뭐 부정적이라기보다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반응이 얼마나 큰 반향이 그러니까 뭐 큰 반응이 없다라는 걸 둘째치고 자기가 별로 재미가 없는 거니까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 기존의 어떤 이미 힘을 가지고 있던 뭐 아니면 이미 구독자를 가지고 있던 이미 팬들을 가지고 있던 어떤 큰 방송, 큰 영상, 업체, 매체들만 남고는 다 아마 없어지겠죠.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다른 대비를 뭐 해야 된다,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뭐 저는 뭐 큰 대안인 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큰 차이는 없고 저는 뭐 음악 사실 그렇게 돈이 안 들어 계속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도 없고 혼자 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저희 단체를 제가 저희 씬을 제가 대변할 수 있는 입장 아니지만 뭐 제가 주변에 지금까지 본 결과로는 그렇다는 거죠. 사실 큰 반영 뭐 대안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그렇게 큰 대안이 현재까지는 되지 못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건 이게 그냥 끝나야 된다. 사실은 그래요. 뭐 다른 씬은 분명히 다른 대안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겠지만 저희는 큰 대안이 사실 뭐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안은 뭐 없다. 이렇게밖에는 뭐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약간 붙여서 다른 얘기지만 분위기를 약간 환기시키기 위해 얘기하자면 다른 포럼에 갔을 때 연극하시는 분이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솔직한 말로 저희는 힘들진 않다. 왜냐면 평소에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힘들지 않고 오히려 더 수익적인 면에서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좋아졌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이 많이 나오니까 평소에는 더 힘들었는데 그 지원금 덕분에 조금 괜찮아졌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위기 환기시키려고 얘기를 해봐 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연극은 다 원래 힘드니까 연극은 총체적인 예술이라 힘드니까. 그 뚝그레스 대표님께 본인 및 단체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는 좀 운이 좋았던 편인 게 저희가 출판 활동을 시작했을 때 독립출판이라는 거 2000년대 중후반부터 좀씩 이렇게 국내에서 좀씩 소개되고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2015년에 시작했을 때는 이미 독립서점은 지금보다 수가 되게 적었지만 100곳이 안 됐지만 저희가 참여했던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를 보려고 10,000명 이상이 하루에 방문하는 규모로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저희가 내는 책들이 그냥 그 몇 시간 동안에 가지고 온 책이 다 팔리고 또 준비해서 가지고 온 책들도 그 다음날에 다 팔리면서 그 전에 활동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 독립출판을 비슷할 때 하시더라도 행사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에 비해서는 저희는 되게 좀 더 수월하게 저희를 알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저희가 활동을 계속하면서 점점 더 미디어든 혹은 주변 분들도 활동들을 좀 더 눈여겨보고 그리고 아예 관심이 없던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점점 저희가 활동을 하고 좀 몇 년이 지났을 때는 이런 출판물 혹은 이런 서점들을 아냐고 저한테 묻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직업으로 출판에서 점점 업으로 가면서 여기서 뭔가 수익 활동을 내는 거를 보면서 이제 주변에서 관심이 많아졌을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해외에 많이 나가거나 혹은 뭐 독립서점이든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북페어들에서 많이 저희 책을 소개하고 판매가 일어났었는데 그때가 2020년 초에 했을 때가
이제 롯데백화점 내에 291 포토그래퍼스라는 그 서점 내에서 이제 팝업을 진행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방문객이 적고 실제 이제 기대 매출보다는 적었었죠. 그때 이제 저희도 이게 계속 된다면 우리가 이거를 업으로 이제 삼으려고 하고 그런 활동 중인데 이게 그러면 타격이 되게 크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마침 저희가 국가위원회에서 그 한창 이제 코로나 초기에 지금보다 더 혐오가 심해졌을 때 그런 혐오 방지 캠페인을 진행하셨을 때 저희가 이제 호프온 헤이트 오프라는 그 슬로건을 저희가 이제 참여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 카피라이팅 작업을 하면서 이게 좀 혐오나 미워하는 감정들이 끄고 좀 더 사람들이 희망이나 이런 걸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으로 그 슬로건을 만들었지만 이게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혐오나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지나고 봤을 때는 그게 한국 사회에서 딱 없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럴 때 느꼈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그냥 저희 작은 규모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뭔가 그래도 이렇게 이 환경에서 나아가려는 모습들을 어떤 저희 기준에서의 뭔가 행동들 그런 거를 좀 지키려고 했었고 더 전보다는 더 어떤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거는 꼭 지키면서 하자 이런 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따로 이렇게 그 전에는 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안 하는 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런 환경에 있었을 때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도 느꼈던 거는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 혹은 뭐 아티스트들 이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했을 때 주변에 이제 그냥 자주 가던 식당이나 아니면 즐겨 찾는 곳들이 문을 닫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는 그전에는 뭐 음식점이라고 하면 그냥 그전에는 배달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배달을 한다든지 혹은 그 각자가 어쨌든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답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뭔가 방법들을 작년 한 해 동안에 많이 찾았고 그거를 좀 더 대응을 하면서 좀 더 개발시키면서 그냥 뭐 출판업계 이렇게 하나의 방식은 아니고 뭐 소규모 레이블의 방식도 아니지만 그냥 쪽프레스만의 방식은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도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 운이 좋게 저희는 뭐 매출이나 이런 면에서도 그래도 줄지 않고 늘었고 다행히 좀 그 나름대로 뭔가 호응해줬던 분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부페어 말씀을 좀 해주셔서 네. 올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부페어가 그래도 계속 열렸잖아요. 네. 뭐 대구 덕폴락에서 운영하는 그 부페어도 있었고 아아도 생산적 활동도 있었고 그리고 부산의 샵메이커즈에서 진행하는 부산 아트 부페어도 올해 열렸었고 그리고 퍼블리셔 스테이플 올해 열렸고 그리고 아까 이어마인드에서 진행했던 얼리미티드 에디션도 열렸는데 특히 얼리미티드 에디션은 참여하셨죠? 네. 특히 얼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을 활용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해 주셔서 좀 부페어이긴 하지만 사실 부페어는 대면이 사실 제일 좋잖아요. 효과적인데 그걸 비대면을 활용해서 뭔가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것 같아서 참여하셨던 입장에서는 그 얼리미티드 에디션이 어떠셨는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저희가 참여했을 때는 이제 뭐 지표라고 할 만한 건 아마 책의 판매일 텐데 그 판매를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부페어가 열리고 그 안에서 저희 책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더 지금 열리지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뭔가 아까 하셨던 이렇게 음악 행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결국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사실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뭔가 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긴 했지만 참가자들도 계속 있고 뭔가 작가분들도 작업들을 하시는데, 그런 곳에서 소개가 되는 게 오히려 판매는 줄었지만 좀 더 관심도는 높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서점도 운영하시고 덕계문 라이브 기획도 하시는 김아림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약이 많이 생긴 게 가장 큰 영향이겠죠. 대면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었었고, 저는 올해 아예 새로운 공간에 이제 혼자서 독립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쓰게 됐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모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개인의 성향이 직접 만나거나 직접 보거나 직접 그 어떤 공간 안에서 느끼는 거에 훨씬 더 많이 반응하고 훨씬 더 많이 감동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결이 맞는 향유자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공간을 계속 유지하는 거를 선택했고, 꼭 뭔가 이렇게 기대치를 높게 가지지 않아도 해볼 수 있는 건 좀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게 된, 그게 제일 큰 어떤 영향을 받아서 좀 달라지게 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티는 기술이 좀 늘었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뭔가가 잘 돼도 만족스럽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엇을 해도 만족할 만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스스로를 지켜주는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느끼기에는. 그래서 활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잘 될 수도 있지, 이 정도 마음으로 모든 것에 임하고 있는 게 이전과 많이 달라진 점인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고난의 시기를 겪는 사람 같은데 그건 아니고, 주변 분들한테도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도 영향이 확실히 많다고 느끼는데, 아예 다른 길을 찾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아예 새로운 영역으로 조금 확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미술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전시를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이런 주변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면 내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멈추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에 맞는 방식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플랫폼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최선의 방식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중에는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이 시간들이 끝나더라도 내가 비대면이라는 하나의 방법을 더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조금씩 차곡차곡 쌓여가는 어떤 시도들이 나중에는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기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근데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은 쉽지 않음을 체감하는 좀 힘든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앞에 두 분이 개인적으로는 힘들지 않다,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게 뭔가 삶의 고난을 느끼고 막 너무 힘들고 이렇지 않다는 의미로 생각이 되지, 내가 표현하고 싶은 창작 분야를 마음껏 표현하고 있다거나 뭔가 익숙하고 원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들 낯설거나 갑갑한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서점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래서 사실 저희는 항상 힘들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크게 뭐 힘듦의 강도에서는 크게 달라진 걸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활동을 할 때 있어서 이제 대면을 해야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대면을 통해서 뭔가 발전해가는 프로그램이 발전해가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올해는 계속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방향이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공간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하루가 날짜가 이제 뒤로 밀리면 그 하루를 버리게 되는 셈이어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힘들었지 일 자체를 뭐 비대면으로 한다 온라인으로 한다 해서 힘든 건 사실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다만 온라인으로 했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것들처럼 효과가 미비하다든지 반응이 좀 덜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 공모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다른 도서관들이랑 같이 진행했던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얼마나 모였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계점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 한계를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사실 나는 모르겠다. 그 부분이 많이 커서 하는 데까지는 계속 해보고 있지만 뭐 오늘 하는 이 포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게 단순한 그 한 문장 가지고 계속 내일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울 컬렉터 교수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2020년에는 활동을 좀 많이 하다가 올해는 약간 소극적이게 돼가지고 활동을 많이 안 하고 기획했던 것도 많이 접어둔 경향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했던 프로그램들은 전부 비대면으로 바꿔서 이제 소규모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2021년을 근근히 거쳐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2020년에 이제 작가분이 이제 어떤 도예가분이 작업하는 것을 이제 전시로 송출을 해야 해가지고 그 장면을 제가 이제 카메라로 담으면서 그 작가분한테 막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영상만 보여주는 건 제가 그 당시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온라인 전시가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그 작가분이 나중에 끝나고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해야 하지 않을 말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보여주는 건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전시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딜레마가 와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전시를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이제 고민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전시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대하기보다는 프로그램화로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참여자들과 이제 프로그램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뭘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향으로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2021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앞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그 약간 좀 비대면으로 만나다 보니까 직접 대면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 끈끈하거나 좀 더 밀도가 높은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어떤 작업자가, 어떤 기획자가, 어떤 이론가가 무엇을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고 볼 것은 너무 많고 사람들이 선택해서 그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더 예전에는 더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집에서 이제 비대면 시대니까 집에만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보는 것을 조금 더 선택해서 볼 수 있고 궁금한 것들을 이제 비대면에서 물어보면서 아 기획자나 작업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많이 생겼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프라인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카페에 오는 손님들을 저는 이제 관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객이 이제 카페에 방문을 했을 때 어떠한 것들을 마주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 손님이 안 오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의 이제 공간에서 그런 것들이 밀도가 높아지고 오프라인 공간은 필요가 없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공간을 운영해야지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월세가 높은데 이러면서 이제 팀의 내부에 이제 분열도 생기고 많은 분들이 나가시기도 하고 오프라인 공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팀원도 생기고 그런 과정도 또한 겪었는데 오히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는 초기에 예전에 오셨던 손님들이 다시 와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 같은 것들이 올해에도 있냐라고 오히려 물어보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요즘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접속할 수 있냐라고.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이게 좀 집중도가 높아졌달까? 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는 이제 언젠가 만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못 만나는 게 익숙한 시기가 되니까 서로 안부 같은 것들을 좀 더 잘 전하면서 우리 이런 거 좀 더 해보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숨어있는 작가들이나 작업자들이나 기획자들이 많이 나오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 시기에 좀 다들 적응을 해야 하니까 이제 좀 적응을 좀 점차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됐네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 좀 이어서 얘기를 하면 지역과 공간은 이제 본인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원래는 두 번째로 하려고 했던 질문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주변 예술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 다 왔던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질문에서 다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역 또는 공간은 본인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한적으로 이제 저희가 자주 보잖아요. 종로에서 이제 거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현대미술관 뒤에서 네, 현대미술관 뒤에 거주하고 계신데 네, 지금 핫한 그 공간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그 지역 또는 공간이 본인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그냥 종로에서 거주하시면서 뭐 지역이나 이런 어떤 공간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전태일 기념관이라든지 네.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없죠. 사실 제가 음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뭐 지역에 구애를 받는다던가 뭐 지역에서 특별히 제가 사는 종로구에서 뭔가 특별히 더 활동을 많이 한다던가 이런 건 사실 없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저 말고 뭐 다른 래퍼 분들을 예로 들면 뭐 이런까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뭐 서울 말고는 그 지역에서 뭐 지방이라든지 뭐 대구랑 부산 뭐 광주 그 지역에서는 따로 활동하는 계신데 뭐 거기서 되게 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정상 선생님이라든지 네 그분은 어디 계시죠? 네, 부산에 대표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어디가 있을 겁니다. 네 경기도 어디 사실 거예요. 근데 서점이라던가 뭐 다른 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서점 작은 책방에서도 공연을 하고 이런 것도 해봐서 대구 폴락 거기서도 뭐 그 분이랑도 친분도 있고 하지만 사실 그런 공간은 당연히 어떤 지역에 꽤 많은 뭐 영향을 구애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뭐 음악하는 사람이
뭐 공연장이 뭐 종로에 뭐 더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사실 없으니까 공연장은 보통 홍대만. 홍대도 이제 거의 없죠. 홍대도 한 3개, 2개? 할 만한 데가 없다고 봅니다. 할 만한 데. 뭐 공연장이 있어도 어차피 못 해요. 지금 상황에서. 네, 지금 상황은 못하고 되게 웃긴 건 공연을 뭐 이렇게 모셔서 다 아시겠지만 뭐 해도 이렇게 뛰어서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해요. 아 스탠딩 공연. 서면 안 돼요. 의자가 있어 서면 안 돼. 함성도 네, 소리를 떼창을 하면 안 돼. 박수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한번 하면 약간 친분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 공연에 되게 트라우마 생긴다고. 아, 그렇게 했는데 뭐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힙합 장르 특성상 아니 뭐 어쨌든 네. 당연히 발라드와는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뭐 당연히 좀 더 당연히 몸을 굉장히 좀 더 쓰면서 하는 그 공연이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걸 하지 못하니까 사실 하는 사람도 재미없고 보는 사람도 너무 재미없죠. 그러면 보는 사람도 이렇게 그냥 끝 하고 뭐. 근데 좀 그렇지만 돈은 또 같이 받아. 어쨌든 생각해보면 이상할 수 있잖아. 가기 싫어, 뭐 재미없네. 그럼 점점 그러니까 어차피 공연 안 되는 거 공연을 어떻게 해서 뭐 기획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솔직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럼 어차피 또 반응이 부정적이야. 그럼 또 계속 그런 공연은 더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또 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꾸역꾸역 뭐 나름 비대면이라는 또 말도 안 되는 걸 해서 또 공연을 해. 근데 또 뭐 막상 또 뭐 많이 안 봐. 그럼 그걸 해야 될 이유도 많이 없어져. 그럼 이제 거의 사실 그래서 좀 뭐 공연을 굉장히 주로 많이 해왔던 래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좀 부정적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대안이라고 해왔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뭐 이런 거 영상을 통해서 가는 거, 뭐 조회수 나오지도 않고, 뭐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공연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보는 사람이 과연 이게 영상으로 보고 즐겁냐는 거예요.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냥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노래를 보고서라도 감동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공연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봐왔던 힙합 팬이나 아니면 어쨌든 그런 팬들이 이거 보고 과연 얼마나 즐겁냐는 거죠. 사실 또 이런 얘기까지 또 해야 되지만 뭐 공짜면 더 안 봐요. 네. 아시잖아요, 그죠? 공짜면 더 안 봐요. 무조건 더 안 봐요. 그런 거 다 이래저래 다 하면 사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올해 다이서전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 무료로 이제 피지컬을 배송비까지 드리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피지컬이 있으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응, 손이 잡히는 게 있어요. 확실히 손이 잡히는 게 네. 있습니다. 근데 비대면으로 뭔가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되게 쉽게 여기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가볍다고 볼 수, 뭐 그렇게 판단해도 그 사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네.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눌러주십시오. 제가 저희 또 서점도 유튜브 수익 창출 네.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기 있으면 구독, 좋아요. 네.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뭐 질문에 관해서는 전혀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했지만 사실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뭐 할 얘기는 없어요. 뭐 지역이 제 생활에 제가 음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냐 뭐 이런 거는 사실 없다고 보면 되니까 뭐 종로구에서 저는 활동해본 적이 없어요. 종로 뭐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이전 시대라고 굳이 생각을 하면 뭐 제가 워낙 뭐 집회 뭐 공연 이런 것도 많이 해서 바로 걸어 나가면 광화문 광장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나름 뭐 기억에 남는다? 뭐 공연하기 뭐 되게
가까웠다. 공연장이 바로 앞에 네, 뭐 공장이 바로 앞에였다? 라는 거 빼놓고 무슨 뭐 따로 뭐 제가 지역에 구애받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질문은 사실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다양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니까 그 이제 쪽토렌스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 또는 공간은 본인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에 또 스파인 서울도라는 공간도 여셨으니까 그걸 해주시죠. 저희는 오히려 약간 반대이긴 했었는데요. 코로나 전에는 작업실이 있긴 했지만 지방이든 해외든 출장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한 그때 계산해 보니까 6개월 정도는 저희가 다른 지역, 뭐 외국 포함해서 6개월 정도는 외부에 있었는데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저희는 오히려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를 소개할 창구가 줄기도 했고 그럴 때 저희가 느꼈던 거는 이제 저희가 작업하는 것들은 지금 서점이든 아니면 행사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어디 매체에 소개가 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작업한 것들은 저희가 직접 소개해야지 그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를 저희가 소개해야 다른 곳에서 소개를 해줄 때도 그게 좀 더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작년 여름쯤에 공간을 얻고 공사를 해가지고 작년 11월, 12월 이맘때쯤에 이제 공간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느꼈던 거는 그거는 이제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저희의 하나의 예였는데 작은 규모일수록 오히려 더 목소리를 내 그게 실제 뭐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가상의 우영의 공간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목소리를 낼 창구를 누구나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의 소중함을 저희는 오히려 느끼고 그거를 저희는 좀 실제 오프라인 공간으로 구현을 해보려고 했고 온라인으로도 뭔가 지금 시도는 하고 있어요. 실제로 스파인 서울 가보시면 되게 예쁘게 잘 해주셔서 기회가 되시면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로원드레드 운영하고 계신 네. 김하리님의 얘기 듣기. 저는 서점 열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예술 활동으로 만나는 그런 공간의 직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역이라는 것 자체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는데요. 마을이라는 거가 조금 그 단어 자체가 되게 고민스러운 단어였어요. 저한테는 제가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는 취지를 이미 알고 그곳에 가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무리 어떤 최초의 목표, 이미 공유된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계속 제안을 하거나 활동을 해도 즐거워하실 때는 같이 계시는 그 마을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다가도 뭔가 이렇게 딱 접속이 되지 않는 순간에는 너는 여기 사람 아니잖아 라는 한마디로 되게 마음에 상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근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내가 내 동네나 내 마을, 뭐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게 있나? 어딘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그곳을 위해서 일할 거면 거기가 내 마을이면 너무 좋겠는데 막상 제가 마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는데 서울이 워낙 이렇게 복잡하고 조밀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향이라는 느낌이 아예 없어요. 서울이 기억이 날 때부터 20년 넘게 한 집에 살았는데도
그 마을도 제가 막, 여기 우리 마을 이런 느낌을 못 가지고 살았거든요, 계속. 그래서 내가 마을 주민으로 이렇게 어딘가에서 일을 할 게 아니라면 그냥 아주 작은 내 공간, 내 영역을 확보하고 거기서 그냥 내 거로 내가 하고 싶은 일, 지금 월급이 없다는 아주 슬픈 현실이 닥쳐오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의미를 가지고 지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마련한 거고 그 위에 서점이라는 형식을 세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공간 비생산 안에 속해 있던 서점을 분리해서 나오면서도 제가 그 사이에 집이 아주 먼 곳으로 거주지를 송파구 쪽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망원동에서는 거리가 상당히 먼 거죠. 그래서 거주지 근처로 가는 게 진짜 내 영역 아닐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서점이라는 이미 자리 잡은 이미 한번 확보한 영역에서 멀어지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옮긴 서점 자리가 혹시라도 원래 있던 곳으로 온 분들이 10분 안에 걸어서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자리를 알아보게 됐었고요. 그리고 저는 망원동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거기를 제 땅 사는 건데 생각보다 너무 핫한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늘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월세가 점점 불어날 것이다. 혹은 나는 너무 작은 존재라 이 땅에서 밀려날 것이다. 이런 불안을 계속 갖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몸으로 좀 부딪힌 동네 사람들,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망원동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로는 한 번도 마주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다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 잡고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영역이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뭔가 공간이라는 걸 계속 운영하는 게 맞나 이런 월세를 부담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고민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곳에 오지 못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계속 여기 이 자리가 있고 내가 이 자리에 몸이 있다는 게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랑 만날 수 있는 거점이 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 마지막까지 잡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공간이지 않을까? 지역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시님이나 저처럼 서점을 이제 운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점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역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서점은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런 독립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뭐 중형서점, 대형서점 운영하시는 선생님들도 이런 고민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올해 계속 그런 비대면으로 어떻게 이 프로그램들을 타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연남동 제일 한 곳에 계신 연남동의 서울 콜렉터. 저는 아주 옛날에 대학공간을 운영을 했었어요. 이 서울 콜렉터 하기 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대학공간을 먼저 운영을 하다가 이 서울 콜렉터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건데 그 전에 대학공간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잘 몰랐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획자도 있고 작업자도 있고 이론하는 사람도 있고 퍼포머도 있고 한데 거기서 무언가 이제 전시를 하거나 행사를 하면 항상 이쪽 계열의 같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품앗이도 아니고 맨날 뭐 경원 씨가 하는 저희 레디
그 음악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넷 있고 이런 식으로 품앗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라는 좀 고민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 콜렉터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조금 자리를 잡기 시작한 때여서 아 그러면은 이 서울 콜렉터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 프로젝트가 공간을 가지도록 거점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그 작은 작업실에서부터 지금 카페까지 이제 이어오게 됐는데, 카페라는 공간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잖아요. 만남이 있고 그러한 공간에서 이제 작업하는 작업자들이나 기획자들이나 이러한 마주침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서울 콜렉터가 지향하는 공간 지향점인데, 이제 코로나 시기가 오고 비대면이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마포구 연남동에서 공간 운영하는 것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핫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발길이 끊어졌는데 여기서 운영을 하는 게 계속 맞는 걸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되게 소극적이고 이랬었는데 또 오늘 이야기 이렇게 같이 듣다 보니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사실 저 이 대답에 대한 질문만 대답을 못 써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좀 공간 접고 6개월만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든 존버하는 게 사실은 지금 시기에 가장 할 수 있는 작은 대책이나 대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약간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매개적인 지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간이 중요한 지점, 사람이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까 아무리 비대면이어도 결국은 대면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서울 콜렉터 같은 경우에는 살롱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 공간들,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대안 공간이라든지 특히 이런 작은 서점, 뭐 이런 스튜디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술가들이 모이는 살롱의 개념이 같이 포함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비대면이라는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 그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월세는 내려가지 않으니까 항상 이 얘기할 때마다 좀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워서 그렇긴 하지만 그 월세 내는 부분이나 임대료가 특히 가장 큰 저희한테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더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올해 벌써 코로나 2년 차고 내년이면 3년 차인데 3년 차면 조금씩 이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그런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가지고 저희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그 라디오스타 보면 이렇게 코로나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볼까요? 아나운서는 공연이랑 대면입니다. 대면. 네, 저희한테 제가 계속 주구장창 뭐 큰 틀에서 비슷하게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비대면 공연이라는 건 사실 저한테는 메리트도 없고 하나도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대안은 없고 코로나가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또 마무리 같은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코로나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 끊는다고 해서 다른 코로나 말고 다른 어떠한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또 생각하면 또 굉장히 우울해지긴 하는데, 근데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제가 공연을 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냥 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만 이야기를 한번 하면, 음악을 만드는 건
코로나랑 뭐 이런 어떠한 사회적 분위기, 뭐 바이러스 이런 거랑 사실 만드는 작업의 의미로서는 관계가 하나도 없죠. 관계가 하나도 없지만 그 음악을 뭐 어떠한 뭐 컴퓨터로 만드는 이런 작업 말고 우리의 뭐 음악가가 가지는 어떤 심리 상태라던가 뭔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뭔가 조금 뭐 우울함에 빠진다던가 이러면 그만큼 당연히 작업의 결과물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결과물들이 더 많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속 접근을 하면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사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활이 그 코로나 전과 뭐 후가 크게 바뀐 적은 없지만 뭐 그건 저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많은 제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정말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앞에서는 굉장히 뭐 이런 얘기 저는 많이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분들의 음악 뭐 계속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 뭐 모르는 분들 잘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친구들, 제 주변에 아는 형, 누나, 동생들은 다 같이 제가 음악을 하고 그분들의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울하게 지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투프레스 김태형 대표님이 미래란? 저희는 더 이렇게 하고 싶은 거 그거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미래는 예전에는 이제 작업할 때 여기 계신 분들 오히려 더 이렇게 씬이라든지 지역에 항상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계셨다면 저희는 오히려 그냥 그 책 작업하는 게 되게 개인적인 작업들이었거든요. 저희가 보고 싶고 이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에 기반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좀 바뀐 거는 책 작업은 지금도 우리 재미, 우리 만족이 가장 중요하지만 책 작업을 안 할 때는 좀 더 씬이라면은 이런 씬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데 관심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미래에는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독립출판이라든지 혹은 이런 작업들이 대부분이 아직은 20, 30대 때 그냥 좀 취미로 하거나 아니면 잠깐 다른 걸 찾기 전에 하는 그런 작업이라면 뭔가 이게 40대, 50대 혹은 더 60, 70대 돼서도 직업으로 좀 자리 잡고 그 안에서 젊은 사람들도 좀 더 멋있다고 느낄 만한 그런 거를 좀 제시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투프레스 같이 하시는 편집자님 성함이 김미래님. 그거요? 네, 그래서 일부러 좀 네. 웃겨보려고 한 건데 실패. 실패. 그러면 이제 서점 제로홈들을 운영하시는 김하림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은 맛있는 게 망원동이란? 좋네요. 제가 망원동 홍대앞 이게 그 공부할 때 미술을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홍대앞 뭐 이런 거를 되게 익숙하게 그냥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미술 공부했다고 홍대앞 잘 알겠네 이렇게. 근데 제가 20대 중반쯤에 홍대앞에 처음 와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홍대나 망원동에 계속 있다 보니까 뭐 지역 잡지에서도 저를 인터뷰해 주셨는데 뭐 김아림에게 홍대 앞이란 이런 거를 물어보셨는데 그냥 여전히 낯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인터뷰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은데 이곳에 좀 더 있기로 한 이유도 아직 완전히 스며들지 못했다고 느껴서 있고
낯설지만 마음에 드는 곳인 것 같아요. 뭐 제가 홍대 앞을 이미 알았을 때 제 주변에 많은 홍대인 분들이, 홍대 학생 말고 홍대 앞 씬에 익숙하신 분들이 전 같지 않다, 너무 변했다. 망원동도 마찬가지로 제가 서점 공간은 이제 4년 가까이 있었지만 그 전부터 그곳에 작업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제가 처음 갔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앞서 그곳에 이렇게 달 착륙하듯이 착륙한 많은 문화 예술인 분들이 여기 너무 달라져서 이제 못 살겠다 이러고 떠나는 분도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가 이전에 있었던 좀 자기 거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적인 어떤 잔재가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것에 적응하고, 그래서 좀 신기하고 낯설게 느껴져요. 제가 자라고 계속 살고 있는 동네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재밌고 더 친해지고 싶고, 그냥 그런 지역이라서 좀 더 버티고 싶어요. 버티고 싶은 낯선 그런 곳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 콜렉터의 조우님이 이제 판나코타라 네, 저희 서울 콜렉터 카페 메뉴 중에 판나코타라는 푸딩 같은 질감의 디저트가 있는데요. 판나코타란 예전에 아이스크림 샌드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그 메뉴가 있을 때 저희 공간에 줄을 서서 오셨거든요. 판나코타란 그런 기다림? 기다림일까요? 지금 아이스크림 샌드 다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네. 마포구에서는 배달의 민족으로도 주문하실 수 있으니까 주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얘기를 2시간 동안 나눠봤는데 정말 꽉 채워서 했고요. 지금 오늘 얘기 나눴던 것들은 편집돼서 이제 저희 서점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다시 서점은 이름을 다시 서점이라고 지은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에서 딴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윤선혜라는 가수분의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라는 노래의 앞단어를 따서 만든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라고 서점 이름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의 모든 분들이 반대를 해서 다시라는 이름만 따서 다시 서점이라고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 저희 서점은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도 봐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편집본 올라갈 거니까 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서 N개의 서울